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적용기사 필수형 2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9강이고요. 내용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고 중요한 내용도 꽤 많기 때문에요. 오늘은 더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필수 예제도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은 만큼 필수 예제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평판 측량의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문제 설명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방법이 나와 있고 이제 어떤 방법인지 맞추는 문제인데 7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전진법인데요. 전진법은 도로나 시가지, 삼림지대 같은 한 측점에서 많은 측점에 시준이 안 될 때나 길고 좁은 지역의 측량에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아셔야 될 거는 많은 측점에 시준이 안 될 때, 그리고 길고 좁은 지역에 측량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측량할 지역에 장애물이 많을 때 사용하는 게 전진법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장애물이 많다 보면은 측정이 시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이 많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전진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회법인데요. 기지점으로부터 미지점 아니면 미지점으로부터 기지점의 방향을 엘리데이트로 시준해서 방향선을 교차시켜서 도상에서 미지점의 위치를 도의적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미지점과 기지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 미지점은 어떤 공간상의 평면이나 높이에 대한 위치 정보가 존재하는 점을 기지점이라 하고요. 미지점은 방위각이나 거리, 고도 같은 위치 좌표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미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지점과 미지점, 뭐 뜻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법인데요. 방사법은 한 지점에 평판을 세우고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좁은 지역에 대축적으로 세부 측량할 경우에 효율적입니다. 보시면 이제 교회법이랑 반대겠죠. 장애물이 있을 때 하기 좋은 게 교회법이고 장애물이 없고 좁은 지역에 하기 좋은 게 방사법입니다. 그래서 전지법과 교회법, 그 다음에 방사법 잘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후반교회법도 한번 나왔습니다. 평판 측량에 있어서 두 개나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의 기지점으로부터 미지점 위치를 구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게 후방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진법과 교회법, 방사법의 차이 잘 구분해 두시고 후방교회법까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판 측량법 중에서 도로나 시가지, 삼림지대와 같은 한 측점에서 많은 측점에 시준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길고 좁은 지역에 측량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 자,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 몇 번일까요? 좀 전에 설명 들었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그죠? 3번 전진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진법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시가지, 삼림지대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이제 전진법이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준 측량의 오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오차는 항상 같은 방향이나 같은 크기로 생기는 오차가 정오차고요. 우연 오차는 일시적으로, 그다음 우연히 변화할 때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우연 오차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만 원인을 잘 알지 못할 때 생기는 거고요. 정오차는 항상 같은 방향이나 같은 크기로 생기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차고 같은 경우는 측정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착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오차의 세 가지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평거리 측량에서 줄자의 신축으로 생기는 오차는 무엇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죠?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오차 같은 경우가 오차의 발생 원인이 확실하죠. 근데 우연 오차는 발생 원인을 알지 못할 때였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오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 측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가 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번 적용기사 필수형 200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강의라서 계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계산 파트만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필수형 200에서는 계산 파트는 넘어가고 계산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강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목재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목재 성질 제가 목재 관련해서 기출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정리할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목재의 성질 중에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왔지만 1, 4, 지금 5번이 두 개가 여기 잘못 나왔는데요. 여기 이거랑 5번 다음에 6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밀린다고 보면 되네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5-1번이라고 봐주세요. 1, 4, 5번 두 개,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목재 성질을 잘 기억이 못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다면 1, 4, 5번, 9번은 먼저 외우고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 공부를 해 두시고 복습을 해 두시는 상황이라면 이제 2번, 6번, 7번, 8번까지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 4, 5, 9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왔었고 특히 이제 4번 이제 함수율이 감소할수록 강도가 증대한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 그래서 함수 상태에서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목재 성질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목재 비중이 증가할수록 강도, 탄성 계수나 수축률은 증가합니다. 1번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봐도 헷갈리게 나올 수 있죠. 목재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탄성 계수나 강도는 감소한다. 비중이 증가할수록 수축률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말만 살짝 바꿔서 증가 감소만 살짝 바꿔서 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목재 성질에서. 그래서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함수율이 감소할수록 강도가 증대한다. 이런 식으로 함수율과 그다음 비중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기건 상태에서 함수율은 15%, 섬유 포화점에서의 함수율은 30%입니다. 그다음에 목재 방부법 세 가지. 표면 탄화, 약재 주입, 약재 도포법을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4번에서 5번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섬유 포화점 이상의 함수 상태에서는 목재 강도가 일정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직각 방향에 대한 강도보다 수평 방향. 이것도 말 바꿔서 나오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직각 방향의 강도가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에 대한 강도가 크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절취 단면에서는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답으로 수심 단면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이 오답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재의 강도는 인장 강도가 가장 크고 압축 강도, 힘 강도, 전단 강도 순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의 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순서가 다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재 강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정답은 전단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재 강도 관련해서 한 개만 골라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강도 네 가지를 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함수율이 감소하면 탄성 계수는 증가한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재 성질 관련해서 이렇게 봤고요. 이거는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이고 목재 성질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변형이 되게 쉽고 열 전도율이 낮고 신축성이 온도에 대한 신축성이 적고 비중이 작지만 압축 강도가 크고 그 다음에 열, 소리, 전기 등의 전도성이 낮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마찬가지로 쉽다 해서 어렵다로 바꾸기 쉽고 낮다 해서 넓은 높다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기가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낮고 높고 쉽고 어렵고 이 부분 헷갈리지 않고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 내용도 목재는 이런 성질이 있었구나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재 함수율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계산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하고 필수형 200에서는 따로 계산은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제가 도저히 이 함수율 같은 경우는 목재 함수율은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목재 함수율은 계산 문제만 8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수율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목재의 절건 중량 아니면 건조 후 중량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문제에서 함수율을 먼저 주고 건조 후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공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 전 중량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고 목재의 함수 중량으로도 표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함수율을 계산할 때 오히려 이제 이 공식만 알아두시면 함수율 나오는 문제가 오히려 가장 또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식만 알아두면 바로 대입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함수율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네,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목재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내용 풀어볼 건데요. 지금 이 문제 보시면 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정말 강도와 인성 관련해서 증가 감소 섞을 수 있는 것도 이제 많이 섞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다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돌아가셔서 복습 한번 쭉 하시고 목재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 목재의 함수율 감소에 따른 목재의 성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2번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인성이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강도가 증가하고 인성이 감소한다.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목재의 강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목재의 강도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네, 여기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목재의 강도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재의 탄성 계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4번 제가 말씀드렸죠? 비중이 증가할수록 탄성 계수도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목재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 몇 번일까요? 바로 푸실 수 있으실까요? 정답은 그죠? 1번이 되겠죠. 건조 변형이 큰 게 목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 함수율 문제였습니다. 함수율 잠시 멈추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퍼센트 나오셨나요? 함수율은 20%였죠.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공식에 따라 한번 대입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 100분의 120 빼기 100 하게 되면 정답이 이제 20%가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20%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여기는 대입만 하면 되니까 목재의 절거 중량 100, 그 다음에 함수 그대로 있는 120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100 하면 대입만 해서 나오는 2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율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율 문제 나오면 오히려 더 이제 한 문제는 거저 맞추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의 종류. 자, 여기는 12번이나 출제가 된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항목입니다. 자, 여기서는 종류가 먼저 포틀랜드나 그 다음에 혼합 시멘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먼저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포틀랜드가 있고 중용열 포틀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포틀랜드는 일반 조경 공사에서 많이 쓰이고 중용열 포틀랜드는 이제 여기 수화율이 낮고 수량이 적고 내황산염성이 풍부하다. 결국은 내산성, 화학 저항성이 크다라는 표현으로 나와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성이 풍부하고 메스코트리트, 그 다음에 차폐용 콘크리트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강도가 일반 시멘트에 비해서 작으나 장기 강도는 같거나 약간 큽니다. 그래서 중용열 포틀랜드는 여기 포틀랜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특징들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인데요. 여기서는 또 이제 이 두 가지도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서 조기 강도가 우수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혼합 시멘트에서는 고로 시멘트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팽창 균일이 없고 화학 저항성이 높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
수화율이 적고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에 적합한 시멘트가 고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로 시멘트의 제대로 된 이제 정의는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의 철 용광로로부터 나온 슬래그와 급냉한 급냉 슬래그를 혼합해서 응결 시간 조정용 석고를 혼합해서 분쇄한 시멘트가 고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죠. 클링커 조금 표현이 어렵죠. 클링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포틀랜드 시멘트의 그 주 성분입니다. 클링커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덩어리 형태인데요. 석회석이나 그 다음에 점토 이런 것들이 고온에서 소성되어서 생성된 덩어리 형태가 이제 클링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클링커가 있고 슬래그는 뭐냐면 제철 과정에서 그냥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이 슬래그입니다. 그래서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용할 때 생기는 불순물 이런 게 냉각되면서 형성이 되는 게 슬래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멘트 클랭커 그 다음에 슬래그 표현은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그래서 이런 설명 이런 그 정의 이런 부분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나오고 어떤 시멘트이냐라고 나왔었어요. 다음은 이제 특수 시멘트인데요. 한중 콘크리트가 무려 4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루의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에서 예상되는 기상 조건에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는 가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막 선지로는 시멘트는 어떤 조건에서 가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열할 수 없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 한증 콘크리트에서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타설할 때는 5도에서 20도 범위에서 정하고 그 다음에 추위가 심한 경우 부재 두께가 얇은 경우 소요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양생 온도는 5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물결합 재비는 60% 이하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별표쳐져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복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셨던 분은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첫 번째와 네 번째만큼은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시멘트 종류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몇 번일까요? 답은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스 콘크리트나 차폐형 콘크리트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게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했습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외워두라고 했던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1번이 되겠죠.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 조건들은 고려해서 5도에서 20도 범위에서 정합니다.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다른 그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에서 이 도수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도에서 20도 범위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많이 출제된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11번이나 출제가 되었고요.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크지만 대부분이 되게 다 크다고 나와요. 강도 크고 내구성 크고 비슷한 내용이죠. 내구성 강도가 크고 전리의 거리가 커서 큰 판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왔지만 이 전리라는 거는 갈라진 틈, 암석에 생긴 갈라진 틈을 말하는 게 전리입니다. 내산성도 크다. 그래서 대부분이 크지만 약한 게 하나 있어요. 내화성. 내화성이 약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내화성이 약하다.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게 내화성이 크다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화성이 그래서 약하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화강암의 특징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화강암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틀렸는지 잠시 먼저 치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2번. 제가 말씀드렸죠? 내화성에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합성수지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1번이나 출제가 됐는데요. 결국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걸 다 알아야 되는 특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징에 따라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구분해야 되는 거는 열 가소성인지 열 경화성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이 특징을 보고 어떤 수지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번이나 출제된 합성 수지 관련 내용 한번 볼 건데요. 자, 우선 열 가소성의 염화비닐, 아크릴,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이렇게 네 가지 꼭 먼저 종류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비춰진 거는 직접적으로 정답과 관련된 선지가 출제된 내용이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내용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염화비닐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 크고 그 다음에 내열성이 낮고요. 그 다음 내산성과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릴 수지 같은 경우는 채광판이나 유리를 대시하는 자재로 많이 사용되고요. 폴리에틸렌 수지 같은 경우는 얇은 시트나 내화학성의 파이프로 주로 이용이 됩니다. 폴리스틸렌 같은 경우는 발포제를 사용해서 넓은 판으로 만들어서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는 게 폴리스틸렌 수지입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기계적 강도, 내수성 이런 건 좋은데 충격성이 좀 약한 게 내 충격성이 약한 게 폴리스틸렌 수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염화비닐, 아크릴,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네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경화성 여기서는 좀 종류가 많습니다. 에폭시, 실리콘, 페놀, 멜라민,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프란 이렇게 7가지 수지 종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 특징도 잘 기억해 두시는데요. 여기서는 폴리에스테르,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프란 수지 이렇게가 좀 이제 특징과 관련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폴리우레탄이 여기 중에서는 좀 많이 폴리에스테르와 폴리우레탄이 여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폴리에스테르는 전기 절연성, 내열성, 내약품성이 좋고 그 다음에 욕조나 파이프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도막 방수제나 실링제로서 이용되는 게 폴리우레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경화성의 또 종류들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그죠, 1번이 되겠죠.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적어드렸지만 열 가소성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로서 두께가 얇은 시트를 만들어 건축용 방수재료로 이용되며 내화학성의 파이프 많이 봤었죠?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마찬가지로 또 폴리에틸렌 수지였습니다. 자, 얇은 시트로 사용되고 내화학성의 파이프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수지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그 특징을 물어보고 어떤 수지인지 맞추는 문제들도 나왔기 때문에요. 특징 같은 것도 큰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셔서 네, 합성 수지 관련된 문제 틀리지 않도록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의 종류의 특징인데요. 1번, 2번, 3번은 특히 1번과 3번은 한두 번 정도 나왔고 불도저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도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작업거리, 토사 절취 후 운반 작업거리가 5, 60m, 그럼 최대 100m의 배토 작업에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토 정지용 건설 기계 장비입니다. 그리고 무한기도식 불도저라는 건 연약 지반 작업에 유리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불도저가. 그 굴삭, 운반, 정지 작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게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은 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면에 기계를 두고 8m 정도의 인약한 지반에 깊은 기초 흡하기 할 때 사용하는 게 드래그 라인입니다. 그다음 크람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종류에 따라서 굴착은 어떤 그 기계를 쓰는지, 적재, 운반, 싣기, 배토정지, 다짐에는 어떤 기계들을 쓰는지 한번 쭉 보시면서 특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음 중에 뭐 다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무엇인가요? 아니면은 싣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설기계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기계가 이제 어떤 작업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기계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굴착 같은 경우에는 굴착과 적재는 셔블계 굴착기 이런 세 가지가 있었고 특히 이제 스크레이퍼는 주로 이제 흙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는 게 스크레이퍼인데요. 굴착, 적재, 운반, 배수 정지를 할 수 있는 게 스크레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씻기에서도 로더, 파워셔블, 백호, 크레용쉘, 트랙트 셔블. 그 다음에 다짐에는 불도저, 로드롤러, 타이어 롤러, 템핑 롤러, 진동 롤러, 진동 콤팩터, 레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네, 또 다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굴삭, 운반, 다짐을 할 수 있는 건설 기계는 어떤 거였을까요? 어렵지 않죠?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죠? 1번. 굴삭과 운반, 다짐을 할 수 있는 기계는 불도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수 계통 관련된 문제인데요. 크게 이제 방사식과 선형식 여기 나와 있지만 직각식, 차집식, 집중식이 있습니다. 제 교재에는 직각식, 차집식, 집중식과 관련된 설명도 있지만 거의 웬만해서 방사식과 선형식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배수 계통. 그 둘 중에서도 또 많이 나왔던 건 방사식입니다. 자, 그러면 방사식은 어떤 거냐면 배수 설계할 때 지역이 너무 커서 그다음에 우수라고 하면 빗물입니다. 빗물을 한 개소로 모으기 곤란할 때 배수 지역을 여러 개로 구분해서 배수 계통을 만드는 게 방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구분해서 네, 만드는 게 방사. 그래서 잘 기억해서 여러 개로 구분한 것. 그 다음에 하수철장이 많아지고 부지개인 경계가 벗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관로 길이가 짧고 작은 관경을 사용할 수 있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방사식이고요. 선형식은 한 방향으로 집중돼서 경사를 이루거나 하수처리 관계상 하수를 한 방향으로 유도할 때 이용되는 게 선형식입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오시나요? 방사식 같은 경우는 배수 지역을 여러 개로 구분해서 하는 게 이제 방사식이고 선형식은 그냥 한 방향, 방사식은 여러 방향. 정말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식은 여러 방향, 선형식은 한 방향.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여러 방향. 어떤 배수 방식이었죠? 그죠? 방사식이었죠. 이렇게 크게 보면 여러 방향과 한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수관계 시설 설치를 보겠는데요. 이것도 살수기와 살수관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수기 선정할 때는 관수량과 급수원의 흐름, 작동 압력에 의해서 살수기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65%로 살수 작동 지름의 60에서 65%로 살수기 간격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합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기본입니다. 살수기의 배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살수기의 배치는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게 되겠죠? 아니면 정사각형이 기본이다. 이러면 틀리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둘 다 기본형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살수관계 설계할 때 살수기의 균등 개수는 85에서 95%가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형태로 배치할 때 열과 열 사이는 살수기 간격의 0.87배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설치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으로 살수기 종류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분무 입상, 그 다음에 회전 입상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회전 입상이 단독으로만 정답으로 된 게 4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전 입상 살수기 종류에서도 회전 입상을 우선으로 먼저 잘 기억해 두시는데요. 먼저 분무 입상을 먼저 보게 되면 물이 흐를 때 동체가 입상관에 의해서 분노공이 지표면 위로 올라오게 된 살수기가 분무 입상이 되겠고요. 골프장이나 잔디 경기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수할 때 긴 잔디에 의해서 방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관수가 끝나게 되면 지표면과 같은 높이를 유지해서 잔디 끝까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분무 입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전 입상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면 동체로부터 분무공이 올라와서 회전하는 게 회전 입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무 입상에서 또 가장 큰 차이가 대규모의 여기도 이제 잔디 지역이 있지만 분무과 그 다음에 회전 입상의 차이는 여기는 대규모의 잔디 지역입니다. 잘 구분해 두세요. 대규모의 잔디 지역 즉 이제 자동 살수 관계 조직의
자동으로 살수시키기에 적합한 게 이제 회전 입상 살수기고 높은 압력에서 사용되고 살수 범위 가장 넓습니다. 자, 여기랑 이제 연결짓다 보면 대규모이기 때문에 살수 범위가 넓어야겠죠. 살수 범위가 좁으면 대규모의 할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살수 범위가 가장 넓은 게 회전 입상 살수기. 자, 그래서 살수기의 종류까지 한번 봤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랑 너무 쉽죠? 대규모 나오면 바로 어디였습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죠. 회전, 입상, 살수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수기의 종류까지 한번 쭉 달려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강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강에서 두 강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계획은 바로 이제 다음 강, 다음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다음 강이나 다다음 강까지 한번 이어질 것 같고요. 가능하게 되면 다음 강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남은 강의들 조금 더 힘내셔서 다시 한번 네, 쭉 복습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